현재 기온은 6.9도입니다. 아나운서 정세진이었습니다. KBS 지극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아홉 시에 9번에서 하는 KBS 뉴스9을 3시간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공동뉴스구역 KBS. 자,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국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장님께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몇 시 출근하십니까? 아침에 한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출근합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나오시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더 일찍 나오시는 거네요. 통상 9시에 출근하니까요. 예. 예. 그 몇 시에 퇴근하십니까? 9시 뉴스 끝나는 즈음 혹은 그쯤 대충 마무리됩니다. 예. 와, 그럼 10시 되기 전인 시점이지만 하여간 9시 넘어서. 그렇다고 꼭 매일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약속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가끔씩 좀 일찍 나갈 때도 있습니다. 주 52시간이 넘으시는 건데. 한 4일 일하면 주 52시간 넘습니다. 양승동 사장님 고발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정말 경무에 시달리시는. 근데 네. 보도국장 하면 다 이렇게 사는 겁니까? 일상이? 묘하게 한국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보도국장이 이렇게 일하지 않는데 네. 좀 특수합니다. 예. 그래요. 다른 나라는 어떤데 그래요? 이를테면 뉴스 제작의 규정이나 시스템에 의해서 자기가 책임을 가지고 영역별로 잘 운영되고 특수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국장이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러는 거지 지금은 이제 우리 구조는 조금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요. 완전 선장과 과도 같은 역할을 맡기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뉴스9 다시 보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주목할 뉴스로 뽑아주신 그런 뉴스들의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예. 먼저 이 뉴스가 나가고 바로 포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몇 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AI 기회인가 위기인가 딥러닝 아버지의 경고. 이 기사에 달린 댓글입니다. 인공지능도 결국 사람이 만든 건데 너무 맹신하다가는 진짜 큰 사고가 날지도 모르겠다. 또 다른 의견입니다. 판사 검사만 AI에 맡기자. 판사랑 검사가 문제야. 이런 얘기하셨고 이 시기 사회는 기계 의존도가 높습니다. 해킹당해서 마비된다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도 저희가 일부에서 자율주행차 이야기가 나왔는데 브레이크가 고장 났을 경우 앞에 사람이 이제 길을 건너가요. 여러 사람이. 내 차를 돌리자니 낭떨어집니다. 이럴 경우에 AI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또 논제를 놓고 지금 전 세계적인 고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럼 그 사고는 제작사의 책임이냐 운전자의 책임이냐 소유주의 책임이냐 이런 논쟁까지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AI는 많은 윤리적 고민들을 수반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참 많은 또 우리의 그 고민거리들을 안겨준 기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국회 감시 프로젝트 이 내용도 화제가 됐는데 국회의원이 받은 상 관련해서 칭찬 댓글들이 간만에 많이 달렸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기사. 올 총선 되면 유권자들이 잘 보고 이런 후보 찍지 맙시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정말 좋은 취재하신 것 같네요. 이런 뉴스에 관심 가지고 이 사회의 부조리를 하나하나 밝혀야 합니다. 많은 기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단 댓글은 아니고요. 예,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또 격려의 메시지를 남겨주셨네요. 돈 주고 상 받는 이 시상식 현장의 모습. 오늘도 후속 보도가 나온다고요? 네, 오늘은 있고요. 오늘은 취재 기자가 실제로 돈을 주고 상을 받아봤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가상의 활동을 했다고 하고 응모를 해봤습니다. 아무런 검증을 하지 않고 상을 줬습니다. 유령인간에 대해서 상을 줬군요. 야, 이건 돈 주면 다 받는 상. 그렇습니다. 이런 상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자, 그나저나
이렇게 해서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200만 원을 줬는데요. 네. 나중에 이제 취재를 해서 기자임을 밝혔죠. 네. 그래서 130만 원을 돌려줬다고 합니다. 뭐예요 그게? 70만 원은? 70만 원은 상패 제작비라고. 나름대로 제가 원가가 얘기를 들어갔으니까. 취재진은 근데 무슨 상패가 70만 원씩이나 합니까? 글쎄 말입니다. 뭐 금박을 했나? 알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기사 나오겠네요. 9시에. 자, 이 밖에도 오늘의 뉴스9 미리 보기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가 있었는데요. 네. 그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탑방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지금의 상황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이고 그동안에는 북미 대화를 앞세웠는데 앞으로는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답방에 여건이 갖춰지도록 노력하자. 그래서 네. 구체적으로 스포츠 협력이라든지 뭐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예. 그래요. 새해에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할 수 있을지 관심이고요.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외교특보가 지금 워싱턴에서 강연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미국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해져야 된다. 이렇게 계속 그 가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의 노선을 수정할 수도 있다. 이런 개인 의견을 전제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는 현 정부가 북미 관계가 개선이 안 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 어떤 플랜 B를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동안은 남북 화해 협력 이 한 가지 답만 갖고 있었는데 예. 새로운 답을 가질 수도 있다. 북한에게 이게 경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9 또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최근에 프로듀스 그 서바이벌 방송의 오디션. 순위 조작 오디션에서 CJ가 방송했던 근데 이번에는 그 모모랜드를 찾아서라는 2016년에 방송했던 그 또 다른 서바이벌 오디션. 예. 네. 거기도 조작 의혹을 KBS가 단독 취재를 했는데 네. 그 모모랜드 멤버인 데이지가 KBS에 내부 고발을 해왔습니다. 오, 그래요. 서바이벌에 참석했는데 네. 멤버로 선발된 뒤로 그 제작비를 댔다. 제작비를 댔다? 예. 7천만 원을 댔다고 돈 주고 상 받는. 비슷합니다. 다만 추후에 일단 선발된 뒤에 예. 일단 알고 봤더니 모모랜드 멤버들이 다 그렇더라. 이런 거고요. 그래요. 또 하나는 이게 선발된 과정에서 본인이 원래 탈락을 했는데 탈락한 당일 저녁에 네. 기획사 측에서 너 선발됐다라고 다시 선발 과정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작비를 부담하면은 뭐 떨어진 사람도 합격시켜준다. 예. 일단 기획사 측은 계약서에 들어 있었다. 네. 제작비 이야기가. 예. 그리고 탈락한 멤버를 다시 합류시킨 것도 그 다음 앨범에 합류시킨 거다. 이런 지금 입장은 내놓고 있지만 네. 근본적으로 서바이벌 게임이라는 게 시민의 참여로 신선한 어떤 능력 있는 멤버를 선발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 돈이 들어가 있고 네. 또 탈락한 멤버를 추후에 다시 기용을 하고 이런 문제는 지적할 수 있는 거죠. 가장 공정해야 할 오디션 프로그램이 방송을 통해 나가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이렇게 거짓말 또 금품 수수 그 온상이 됐다.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보고 계셔. 오늘 국장님이 주목하는 기자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오늘 최은진 기자가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 46명의 출근 이야기를 9시 뉴스 하는데 왜 그러냐면 네.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복직이 결정됐는데 네네네. 쌍용차의 어떤 경영상의 문제로 무기한 유급 휴직을 결정했습니다. 네. 한 70% 정도의 임금을 주는 그런데 이 노동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노동이다. 노동자라는 이름을 찾고 싶다고 해서 일이 없는데 출근을 합니다. 네. 그 과정을 쭉 이렇게 쫓아가면서 네. 노동자로서 살고 싶은 노동자들의 슬픈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최은진 기자가 그 감성을 잘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그늘진 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까지 대변하는 그런 KBS 뉴스9 기대하겠습니다. 자, 엄경철 국장님. 네. 헥터 JH 의원님 출입처 문제 어떻게 됐나요? 지금 다 추진하고 계세요. 좀 기다려보세요. 예. 빨강머리 앵님, 엄경철 국장님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신가와 다시 한번님, 9시 뉴스가 달라졌어요. 파이팅. 네. 이 문자에 답 좀 해주시죠. 더 달라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엄경철 국장님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조진주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법은 6개월 뒤 시행으로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며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추진 등 남북협력 증진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남북협력을 함께 증진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으로 국무총리직을 맡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는 비판과 관련해 삼권분립은 기능과 역할의 분리일 뿐 인적 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새해 인사와 덕담을 주고받는 통상적 예방이었다고 밝혀 인사 논의는 별도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이름이 들어간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해당 범죄의 특성상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드디어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용용이 뭘 바라는지 잘 아시죠? 부디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김용민 라이브에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석석 불러보겠습니다. 실전 이것이 청취율 조사다. 미니 청취율 조사 석석이 진행해 본다고 하는데요. 석석 오창석 씨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석석 오창석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방송공사 KBS 신관 로비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현장에 나가는데 벌써 두 번째 날에 이렇게 KBS로 기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현장입니까? 네. 가장 가까운 곳에 현장이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자, 미니 청취율 조사. 청취자와 간단한 인터뷰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취자 한 분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용민 라이브에서 나온 석석 오창석 시사평론가라고 합니다. 잠시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인터뷰를 하겠다 안 하겠다 먼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네,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사실은 커플을 보셨습니다. 두 분 각자 짧게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광교 사는 올해 30살 된 백수입니다. 네. 광교 사는 30살 초동안 분이 한 분 나오셨고요. 남자친구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광교 사는 27살 카페에서 일합니다. 네. 연상연하 커플. 네. 굉장히 부럽습니다. 연상을 매료시키는 비결은 뭡니까? 연상이 먼저 하는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본인은 가만히 있었는데.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KBS는 두 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유희열의 스케치북 보려고 왔습니다. 해피 뉴이얼이니까. 네. 지금 어떻게 혹시 입장을 언제까지 하셔야 되나요? 입장 7시까지. 7시까지. 네. 그럼 저희가 짧게 10분 정도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혹시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라는 지금 라디오 프로그램인데 혹시 이 라디오 프로그램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들어본 적은 있었는데. 거짓말 아까 전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건 제 여자친구 아니까. 네. 저는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디서 들어오셨어요? 차에서. 차에서. 네. 일단은 뭐 약간 민심이 네. 차에서는 오다 가다가 들을 수 있는 라디오로 네.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 김용민 씨는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알고 계십니까? 통통하실 것 같은데. 정답입니다. 네. 진짜 듣고 계신 분이 맞다라고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혹시 요즘에 나는 이런 정치 또는 이런 시사 이슈에 관심이 있다 하는 것이 있을까요? 저는 집 관련해서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런 거. 네네. 예. 지금 광교면은 수원이죠? 예. 수원의 집값 상태는 어떻습니까? 비쌉니까? 예, 많이 이렇게 오른다고. 네. 광교 쪽이 좀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되게 궁금한 것이 커플분이 만약에 예. 어떤 신혼부부로서 집을 구하려고 한다면 네. 지금의 상태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집을 구하기에? 뭐 꼭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막 찾아보면은 뭐 네. 이렇게 해서 뭐 대출 나오는 것도 많다고 그래가지고 네. 근데 아직 그쪽으로 알아보진 않아가지고 네. 그런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직접 확인하진 않아서. 그러면 이거를 여쭤봐야겠네. 카페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네. 카페를 그럼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세요? 아니 매니저로 일하고. 매니저로 일하고 네. 있는데 그러면 카페 상황을 제가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카페 혹시 손님이 끊겼다거나 네. 경기가 좋지 않아서 혹시 그런 부분을 느낀 게 있나요? 네, 살짝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손님도 많이 줄어들었고 네. 손님분의 그런 것도 많이 바뀌고 뭐 직장인이었는데 네. 직장인들이 많았는데 뭐 좀 쉬시는 분들이 더 많이 온다던가 네, 아니면 뭐 손님의 오시는 시간대도 좀 달라지고. 예, 달라지고. 보통은 이제 직장인이면 이제 점심시간 때 이렇게 오시다가 예. 쉬시는 분이면 이제 시간과 관계없이 많이 예, 오신다 이런 말씀이신 예.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자친구분께 또 마이크를 넘겨서 또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자친구분은 혹시 최근의 시사, 정치 이슈에서 이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거에 분노했다. 또는 뭐 여기에 관심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요새는 이렇게 막 찾아보지 않아서 네. 요새 건 모르겠는데 네. 이제 뭐 청소년들 네. 그 이제 뭐 청소년법으로 인해서 뭐 이제 법을 이제 크게 저질러도 네. 뭐 많이 이렇게 봐주고 그러잖아요. 네네. 네, 그런-거나 이제 성인들도 이제 법을 이렇게 크게 저질렀는데 뭐 음주, 만약에 정신 뭐 이런 분열 뭐 이런 네네. 뭐 그런 걸로 이제 막 깎이니까. 감형되는 것이 그런 게 이제 좀 법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보호법 때문에 충분히 처벌받아도 되는데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네. 뭐 동등하게 처벌받지 않는 거.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분노를 느끼시고 계시는. 좀. 네. 그래서 약간 사실 지금 만 14세거든요. 그걸 이제 좀 터서 그때부터 죄를 지으면은 처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근데 웬만하면 청소년이라고 봐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뭐 최근에 청소년한테 뭐 당한 건? 그런 건 없는데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제가 봐도 너무 심한데 네. 이제 도저히 이제 청소년으로서 할 수 있는 뭐 그러니까 뭐 하면 안 되는 네, 그렇죠. 그런 정도의 이제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이제 막 법을 어기고 이러니까 네. 이제 좀 보는데도 좀 이렇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네.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토론과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낮춰야 된다. 근데 어린 나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는 것이 맞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대체적인 분위기 상으로는 사실 이제 처벌해야 된다가 좀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서도 교육을 좀 강화해서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학생들이 처벌을 받는다는 걸 미리 알려주면은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막 학교에서 이제 원래 이제 90년대까지만 해도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예를 들어 학생들이 잘못하면 뭐 이렇게 체벌을 하거나 체벌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네. 그 이후로는 이제 하도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막 그래가지고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이제 교사로서의 그런 지위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또 너무 이제 요새는 또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부모들이 진짜로 너무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구나. 교사로서의 그 지위가 있는데 교권 붕괴에 대한 또 말씀을 최소한의 이제 그런 그 체벌은 좀 해도 되지 않나. 아니면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뭐 교사가 이제 그걸 못하게 할 거면 이제 좀 그러니까 그 학교 내에서 이제 뭐 그런 그 뭐라 그러더라 벌 주는 거 그거를 좀 강화시키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 나오셨는데 역시 그 연상이라서 훨씬 더 뚜렷한 의견을 시키는 대로 남자친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농담이고요. 마지막으로 새해가 됐는데 서로에게 짧게 한마디씩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자친구분이 남자친구는 결혼할 거면 잘하고 그래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고. 자,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정신 차리세요.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요거 대답을 이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잘할게. 뭐를 잘할 거예요? 잘하는 것도 굉장히 낮과 밤 뭐 어떻게? 낮과 밤 둘 다 잘하겠어.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두 분 수원에서 오신 커플분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그럼 다시 스튜디오에 있는 김용민 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씨 마이크 받아주세요. 네. 오창석 평론가. 먼 곳에 간 게 아닙니다. 바로 KBS 신관에서 두 분을 만났네요. 네. 자, 석석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조국 밑에서 일한 최광욱은 조국 가족 사건에도 관련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와 변호사로 있을 때 조국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써준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 사람은 그 후에 청와대에 자리를 얻은 사람입니다. 최광욱 비서관은 모두 범죄 혐의에 관련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검찰 인사를 주무르는 상황이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현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월 3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발언. 최광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은 정말 조국 아들에게 가짜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을까? 지난 2017년 6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최광욱 변호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당시 상황을 떠올렸는데 때마침 검찰청사에서 일선 평검사와 대화를 나누던 최 변호사는 검사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피바람이 불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조국이 무슨 칼잡이냐, 왜 피바람이 불어요 그랬더니 저는 평검사라서 잘 모르지만 윗분들은 더 놀라지 않았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조국 민정수석 재임 시기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된 최광욱 변호사. 최근 동아일보 종합편성방송 채널A에 그 이름이 보도되는데 현직 청와대 비서관이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 작성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최광욱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습니다. 채널A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런 것. 최광욱 비서관이 이 조 전 장관 아들 가짜 인턴 증명서와 연루가 되어 있는데 이런 인물이 어떻게 검찰 인사에 검증을 하느냐. 공소장에 적시된 것만 보면 공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허위 증명서가 사실이라면 그러한 수사에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검찰 인사에 대해서 검증 작업을 하고 검찰 인사를 만진다. 공과 사가 구분되리라고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최광욱 비서관 전면 부인하며 강력 반발. 김남국 변호사, 그의 유튜브 방송에서 퇴직한 직원에게 그냥 단순하게 조국 전 장관 아들을 아느냐라고 물어보고 모른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자 이것을 근거로 해서 허위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기소를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최광욱 변호사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또 하나 굉장히 조금 황당한 그런 사실이 뭐냐면요. 최광욱 변호사님이 검찰 수사에 소상히 정말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과 최광욱 비서관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졌는데 검찰은 자기 조직 인사에 손대는 최광욱 비서관이 불편한 것일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 최광욱 비서관이 허위 인턴 증명서를 끊어줘 진실 추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어쨌든 최광욱 비서관은 초강성 검찰 개혁론자. 그의 야인 시절 유튜브 방송 발언을 들어보면 근데 지금 조국 수석의 아들, 딸의 주변 친구들한테도 탐문들이 들어간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 들은 적 있으세요? 아들이 외국에서 대학을 다녔거든요. 이번에 졸업을 했는데 이제 부모님이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이면은 틀림없이 엄청난 부자일 것이고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호화롭게 호화 유학을 보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대학을 보냈을 것이고 그러면 얘는 집안에 돈 많은 유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보이는 잘못된 행태들 있잖아요. 왜? 비싼 차 타고 다니면서 막 연애나 난잡하게 하고 그다음에 뭐 술 같은 거 먹고 뭐 마약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비리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 확인해 보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또 혹여라도 한쪽으로 무슨 뭐 이 친구가 학교 생활하면서 실수를 했거나 잘못한 점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면은 사실은 공격 당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공격 당하는 거는 견딜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자식은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더 흔들려 버리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광욱 변호사가 당시 조국 민정비서관에게 하고 싶은 말. 검찰의 겁박에 흔들리지 말라.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딱 가면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공격거리를 찾아내려고 막 애를 쓰고요. 그리고 그거를 흠집내려고 트집 잡고 하는 사람들은 그 뒤에 분명히 그 나쁜 의도를 숨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말은 남에게 하는 말에서 그치지 않을 듯.
forces are the same that burn crosses. Some of those that work forces are the same that burn crosses. Some of those that work forces are the same that burn crosses. Some of those that work forces are the same that burn crosses. Killing in the name of. Killing in the name of. Now you do what they told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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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you do what they told 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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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se who died are justified for wearing the badge and your chosen white. You're justified. Those that died for wearing the badge and your chosen white. Those who died are justified for wearing the badge and your chosen white. You're justified. Those who died for wearing the badge and your chosen white. Some of those that work forces are the same that burn crosses. Some of those that work forces are the same that burn crosses. Some of those that work forces are the same that burn crosses. Some of those that work forces are the same that burn crosses. Killing in the name of. Killing in the name of. Now you do what they told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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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under control. Now you do what they told you. You're under control. Now you do what they told you. You're under control. And now you do what they told you. Now you're under control. And now you do what they told you. Now you're under control. And now you do what they told you. You're under control. And now you do what they told you. You're under control. And now you do what they told you. Those who died are justified for wearing the badge and your chosen white. You're justified. Those that died for wearing the badge and your chosen white. Those who died are justified for wearing the badge and your chosen white. You're justified. Those that died for wearing the badge and your chosen white. Come on. 네, 오디오 파노라마 이후에 들으신 음악은요. 네, Rage Against the Machine. 기계에 대한 분노, 뭐 이런 뜻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Killing in the Name이었습니다. 네, 기계에 대한 분노. 네, 뭐 기계에 맺힌 게 많으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 팀이. 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RATM으로 또 널리 알려진. 네. 자, 그래요. 오늘 그 퀴즈 정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안철수였습니다. 안철수. 네.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의원이었는데요. 자,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주환님 정답 아바타. 네, 아바타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자, 그리고 6251번 쓰시는 분 정답 박희태. 박희태가 왜 나오는지. 자, 6251번 쓰시는 분, 박희태라고 하셨고요. 최영우님은 뭡니까? 이게 뭡니까? 네. 자, 0952번 쓰시는 분, 안철수. 네, 정답 맞히셨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정계 복귀 반대합니다. 출마할 것이 아니라면 명분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셨고요. 폴 브라운님,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정답은 아시는데 사람 이름을 안 적으셨어요. 추화영님 정답 안철수. 비가 그만 철수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온다고 하는데 그 때문인지 어깨가 아파 죽겠어요. 비가 오는데 왜 어깨가 아프신가요? 또 비 오는 날 신경통 겪으시는 분들이 있던데. 네, 자, 그러신 모양입니다. 3187번 쓰시는 분, 오늘 정답은 안철수입니다.
군산 비가 많이 오네요. 일거리는 없지만 김용민 라이브 들으니 하여튼 좋아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면은 더없이 행복합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자, 그리고 3375번 쓰시던 분. 답 안철수. 비 때문에 속상해요. 물기 말리려고 우산을 피워놓았는데 누가 가져갔네요. 아, 그걸 또 가져갑니까? 네. 제 우산 중에 제일 좋은 건데 가져가신 분 내일 꼭 갖다 놓으세요. 꼭. 네. 가져가고 얘기도 없이 가져갑니까? 네. 자, 그래요. 하여간 정답 맞히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6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김민희 씨. 네, 퇴근 차량들이 부쩍 늘면서 퇴근 정체 많이 길어졌습니다. 여기에 빗길 사고까지 잇따르고 있는데요.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김포요금소 부근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를 막고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반대 판교에서 구리 방면 토평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하남분기점부터 정체인데요. 이전 구간에서는 송파에서 서하남 사이로도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남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청담대교 남단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복정나들목부터 지나는데 40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연결되는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 한남대교 부근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 방면 하남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국회 안팎에서 쏟아지는 말.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정치적 의도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알고 보면 더 재밌다. 정치의 속내. 정치캐스터. 네.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김성회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분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 얘기할 것 같아요. 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네. 제가 그분을 자꾸 희화화하는 건 아니고, 성대모사가 되니까. 네. 성대모사가 되면은, 김용민이가 되면은 무한 소환됩니다. 그렇습니다. 소환이라는 말은, 판사만 쓸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뭔지 좀 우선 설명해 주세요. 이제 검찰에서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이 참고인을 소환했다, 피의자를 소환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검찰이 소환했다. 네. 이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피의자이든 참고인이든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은 출석 요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검사가 혼자 못하고 판사한테 가야 돼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데 이만 인물 저만해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니까 네. 영장을 내주세요. 하면 체포영장을 내서 잡아오거나 구인영장을 내서 그 사람을 강제로 끌고 올 수 있죠. 근데 이걸 판사한테 시킨 이유는 수사에 의혹이 넘치는 검사에게 구인권까지 주면 아무나 막 잡아들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요구할 수 있고 소환은 판사만 할 수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을 검사들이 자꾸 본인들이 소환한다는 말을 써서 판사하고 검사를 같은 레벨로 놓으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검사들은 우리는 판사하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판검사라는 말이 많이 쓰이기를 또 바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요즘 밀고 있는 게 판사, 검변호사 이렇게 검사와 판사가 어깨를 나란히 하면 삼권 분립이 되지 않습니다. 네, 판사의 통제에 따라서 검사와 변호사가 싸우는 것이 재판이죠.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법원을 보면은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서울중앙지법도 있고 또 서울고등법원이 있고 그다음 대법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마찬가지로 거기도 이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있고 서울고등검찰청이 있고 그리고 대검찰청 이렇게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서울검찰청, 그다음에 마포검찰청, 목포검찰청, 예, 이런 식으로 그냥 경찰서 나누는 게 맞는데 예, 일부러 이름을 붙이는 거죠. 다. 네, 법원하고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예전에 사법고시 같이 보던 시절의 어떤 추억이라고나 할까요? 이제 로스쿨을 바뀌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경험을 쌓고 판사가 되는 과정을 거쳐서 훈련된 사람만 판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사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직장을 옮기거나 예,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뭐 사실 지법에서 1심 나오고 고법에서 2심 나오고 그리고 대법에서 이제 3심 나오는 건데 근데 검찰은 달라요. 네. 그 각기 1심, 2심, 3심은 다 판결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검찰청 같은 경우 사실상 1심에서 검찰이 하는 역할이 다 끝이 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2심, 3심 가면은 가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한마디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만. 그렇죠. 네? 이미 1심에서 다툰 내용에 새로 추가된 증거가 있으면 더 할 얘기가 있는 거고 대법원 그나마도 기록만 보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고등검찰청에 계신 검사님들이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이 부장이나 차장은 정말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일선 고검 검사들이 일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일선 고검 검사들도 할 일이 많지 않아 가지고 뭐 그런 우스개가 있었습니다. 검사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아침에 나와서 한쪽 발톱을 갖고 오후에는 또 손톱을 갖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일선 이 일선의 그 고검 검사들은 그렇게 하고 차장이나 부장 검사들은 하루에 아침에는 손톱 하나, 저녁에는 발톱 하나 이렇게 깎는 식으로 해서 시간을 보낸다. 할 일이 많이 없어서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좀 너무 그런 얘기로 저희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 자, 안철수 전 대표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 정계 복귀 선언을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고 나서 비례의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판단을 하고 거기서 어떤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는 생각에 다시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바뀐 선거법이 안철수 전 대표에게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뭐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차지해서 비례에서는 가져갈 자리가 별로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중간쯤에서 지역에서 투표는 어느 쪽을 하지만 딱히 그렇다고 그 당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선택지를 찾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보수당도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자리에서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본인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또 여론조사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또 개요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비호감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호감 비율도 있죠. 네, 호감 비율도 보니까 두 자릿수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짐작. 그래요? 그럼요. 파괴력이 있다. 그렇죠. 사실은 대권 주자가 된다면은 자신의 비호감도도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당장은 그런 목표는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자신에 대한 그 지지, 호감을 표시하는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 뭐 신당을 창당한다든지 바른미래당을 고쳐 쓴다든지 뭐 혹은 자유한국당에 합류를 한다든지 새로운 보수당에 합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출사표를 던진다면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셈법을 마련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최고의 이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김용민의 라이브를 들으신 청취자분들이면 정의당 지지율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걸 고려하면 안철수 대표의 파괴력은 만만치 않을 거라고 전 상수로 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고 출사표를 던졌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근데 사실 우리 한국 정치에서 지역을 배제한 정치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2016년에 20대 총선에서 안철수 대표가 호남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호남으로부터 뭐 그만큼은 아니라도 일정 부분 지지를 받아낼 수 있을지. 그 부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정당 투표는 하나만 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호남 지역에서
맹주를 꿈꾸는 호남 신당이 됐든 호남당이 됐든 아니면 대한신당이 됐든 이런 곳에서는 어차피 민주당 찍어봐야 비례 한석 안 생기는데 호남 분들의 마음을 담을 그런 의원 우리에게 비례표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게 일정 정도 소구력을 가질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세력이 안철수 대표와 함께 한다면 네. 전 더 큰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대한신당이라든지 네. 민주평화당.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바른미래당 내에 또 호남 의원들도 있습니다. 국민의당 출신들 이렇게 포함하면 예, 호남이 지역적 기반으로 지난번 선거만큼의 파괴력은 당연히 없겠지만 상당한 그 소구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예, 전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시즌2를 은근히 기대하는 호남계 의원들. 네. 호남계 의원들은 그럴 것이고 안철수 의원은 그렇다고 해서 호남이라는 지역적 지지 기반을 중심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에서 정당 투표의 몫이 있으니까요. 그건 지역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유권자는 자기 한 표가 소중하게 다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민주당에 찍으면 40%를 찍어도 7석밖에 안 된다. 이러면 효능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그것이 안철수 전 대표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렇게 판단하고 안철수 대표가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실제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그 이제 인터뷰에서 보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죠.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등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 공수처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과 관련돼서 힘의 정치는 나중에 힘으로 다시 뒤집어지게 돼 있다. 여당이 안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4+1에 바른미래당이 들어있고 이것을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된 거잖아요. 또 본인의 정치적 기회장이 열렸고. 본인의 정치적 기반이 함께 했던 선거법 개정이었고 네.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 기반을 다시 만들어준 선거법 개정이었는데 네. 이것까지 혐오의 대상에 집어넣어 버린 뭐 이런 악수들이 지금 계속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최근에 했던 조선일보 인터뷰는 제가 봤을 때는 준비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나갔다고 보는데 네네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국민들이 피로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의 계산과는 실제 정치에 들어오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를 바라보는 각 당의 속내도 한번 분석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더불어민주당 어떨까요? 뭐 일단 시큰둥하죠. 두 가지에서 그렇습니다. 절반은 파괴력이 없을 것이다라는 해석을 한 사람들은 시큰둥할 것이고요. 나머지 절반은 호남에서 혹시 소구력이 있거나 수도권 접전 지역에서 후보로 나왔을 경우에 표를 뺏기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비례에서 민주당을 찍으려고 하다가 어차피 민주당 찍어야 비례 안 되니까 그럼 나는 안철수 당으로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날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라서 사실 정치인은 언급될수록 악명이라고 하더라도 이 유명세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네네. 민주당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최선의 선택이죠. 알겠습니다. 시큰둥하다. 위협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시큰둥하다. 위협감을 느낀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키워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시큰둥으로 가는 뭐 전략적인 저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속내야 어떻든 하여간. 좀 더 봐야 되지만 어쨌건 지금 상태에서 속은 좀 약간 긴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네네. 자유한국당은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역구 선거에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거든요. 만약 안철수 당에서 후보를 낸다면.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나왔던 인터뷰나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과 완전히 선을 그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좌파가 너무 득세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예전에 극중의 이미지 그러니까 왼쪽에서 절반 오른쪽에서 절반 가져오겠다는 것에서 반 문재인 세력으로의 이동이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잘하는 것 같지만 차라리 안철수 당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자유한국당의 이 외곽에 있는 지지자들이 안철수 당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지역선거에서 박빙 1000표 2000표 싸움에서는 이런 후보 하나 등장하는 게 엄청난 부담이 되거든요. 지난번 선거는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의 표를 반반씩 잘 나간다는 예상하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의 표를 더 가져올 것으로 자유한국당은 예상할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합치려고 하겠죠. 네. 자 그렇다면은 사실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층과 많이 겹치는 새로운 보수당. 뭐 속으로 참 셈법이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유승민 대표는 뭐 잘못한 결혼이었다는 얘기까지 하는 정도로 이혼 얘기까지 이혼 얘기까지 해서 네. 사이가 안 좋음을 그대로 드러냈고요. 반면에 재밌는 것은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창당 준비위원장을 맡아서 안철수 쪽에 러블콜을 보내잖아요. 사실은 가장 지지가 겹칠 곳은 새로운 보수당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약간 더 보수 쪽에 지금 기울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보수당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여기도 어떻게든 안철수 대표와 함께 하려는 뭐 움직임을 보이겠죠. 아, 그래요. 하여튼 뭐 복잡한 그런 심경이긴 한데 뜻밖에도 별 여파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이제 1, 2주 정도 지나서 초반에 안철수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를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까지 보고 나면 이야기가 될 텐데. 근데 사실은 새정치, 혁신정치를 말하던 그 안철수 전 대표의 메시지는 2012년하고 몇 자 안 바뀌었어요. 바뀐 내용이 없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돼서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관측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준비할 시간이 거꾸로 얘기하면 없었다. 아, 내가 이만큼 무르익었으니까 이런 보따리를 들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문 열렸네. 저 들어갑니다. 이런 상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메시지를 당장 만들어내기 쉽지 않을 거예요. 바른미래당하고 대한신당 또 민주평화당 입장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까요? 바른미래당에 있는 비례의원들 중에 그 안철수 의원과 가까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례정당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높은 순번을 받으려면 저는 안철수 의원이 새로운 창당을 하기보다는 바른미래당의 식구들하고는 좀 같이 가는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 쪽에 좀 힘을 싣고 싶은데 근데 손학규 전 대표래요. 손학규 현 대표. 이분이 지금 당대표를 그만둘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지금 호남계의 바른미래당 의원들하고 지금 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아무리 세도 적법한 대표는 나니까 나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해봐라는 제스처를 던지고 있는 거죠. 전 물러날 생각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먼저 물러나겠다는 말을 할 이유도 없다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떤 조건을 바라고 있는 건지? 그건 알 수 없죠. 근데 저는 손학규 대표가 한 번 더 출마를 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 국회의원 선거. 근데 뭐 출마를 한다고 한들 뭐 좋은 지역구가 없잖아요. 사실은 바른미래당에게. 쉽지 않죠. 어디에 가도 쉽지 않습니다. 공천 주는 건 별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고 따라서 그건 어떤 퇴진의 조건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긴 하지만 본인의 시대적 아젠다가 이미 소멸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쉽지는 않은 상태지만 어쨌든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서라도 안철수 측과 이야기해서 뭐 공동대표 체제로 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림들을 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신당은 어떻습니까? 대한신당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호남 세력은 어떻게든 안철수 대표하고 함께 하려고 뭐든지 내놓을 생각일 것으로 저는 봅니다. 민주평화당도? 뭐 그렇죠. 근데 정동영 대표는 좀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던데요. 또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도 뭐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 복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또 표출했고요. 본인하고는 뭐 불편한 감정을 여러 차례 드러낸 적도 있지만 그 워딩을 보면 보수 대통합 못할 것 이렇게 했잖아요. 보수랑 통합하지 말고 이쪽으로 오세요. 이런 얘기인 거죠 사실은. 네. 그래요. 아예 그 큰 물에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으로 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도리어 이 선택이 큰 파괴력을 낳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 절대 없다고 봅니다. 절대 없습니다. 총선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는 만큼 정당으로서의 득표를 일단 먼저 해서 본인의 의석수를 만들어 놓고 대선 국면에서 자유한국당과 보수의 총연합체를 구성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지만 황교안 대표를 제외한 모든 보수의 대권 주자들은 이번 선거는 독자적으로 치르고 협상은 대선 국면에서 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타당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 밑으로 들어가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예.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이번 보수 정치 세력들은 총선 때 서로 갈라지는 겁니까? 각계각진에서 비례대표를 다 차지한 다음에 이후에 통합을 도모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김성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유재하의 가리워진 길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안개 속에 쌓인 결 잡힐 듯 말 듯 멀어져가는 무지개와
낯선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대여 힘이 되주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주 가리워진 나의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갈까 아득하기만 한데 이끌려 가듯 떠나는 이는 제 갈 길을 찾아 손을 흔들며 떠나보는 뒤 외로움만이 나를 감쌀 때 2020 연중기